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 또 한국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님이시고요. 또 서울조사, 또 여러 의료기관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에 기반해서 현장 실무자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순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김현수 센터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발표는 하지만 사실은 배우는 셈이라 토론해 주실 세 분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보건학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메르스 때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국민위험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저의 다루는 연구의 주제의 내용이 건강에 대한, 건강이나 환경, 재난,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이제 인식, 평가, 이런 것, 행동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했고요. 제가 오늘 간략히 15분, 20분 이내에 이제 오늘 들어주실 분들하고 공유할, 이게 사실 저는 화면을 보는데 화면 밖에 계신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전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 컨퍼런스 같으면 여성이 많은지 뭐 20대가 많은지 이게 좀 감이 오는데, 지금은 아직도 이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초점을 잘 맞추면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설정한 키워드는 제 원래의 연구가 일반인과 비교해 본 의료인들, 그리고 이거를 총괄해서 현장 대응이라고 묶었는데요. 여기서의 현장 대응은 역학조사나 뭐 선별진료소에 계시는 분들, 또 이동 환자나 아니면 의심자를 감염 의심자를 이송시키는 부분에 관련된 분들, 당연히 임상 치료에 해당되는 분들을 모두 포괄해서 일단은 현장 대응팀, 혹은 아까 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재난과 관련된 역할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통칭해서 이름을 붙였고요. 세 가지의 키워드는 이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안전,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에서 심 선생님께서 너무나 깊이 있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설명을 추가하진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정서심리적으로 또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의 웰빙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부제를 썼다가 사실은 좀 지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제는 또 이미 어떤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뭐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했다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저의 가정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해보면, 다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은 명지병원에서 오늘 또 토론자로도 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얻은 실제 자료를 활용했고, 이 조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출처나 여러 가지 인용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얼핏 보면 바이러스 자체는 아무런 의도나 아니면 아무런 무슨 정서를 일으키지 않을지 몰라도, 왜 수많은 문헌들이 그동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 이제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는 메르스와 다르게 전 세계의 유행을 통해서 전 세계를 스트레스에 빠뜨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흥미롭다면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2020년 3월, 4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런 공중보건 위기 상황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유에서든 아니면 어떤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든 간에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난이 될 수 있고, 이 재난은 설사 확진자의 수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인구 집단의 건강과 안전과 안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이유를 저는 조목조목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의료인도 결국 국민의 한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략들은, 내지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제 마땅히 어떤 상황에서 갖게 되는 감정이나 정서를 대부분 거스르거나 아니면 참아야 하거나 희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스트레스의 출발이자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의 상황을 둘러싸고서 언론이나 뭐 정부가, 아니면 정부와 전문가가, 혹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항상 조화로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평소와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큰 부담과 그리고 무리가 뒤따르는 거죠.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지고, 그 정보를 해독하고 또 내 정보로 쓰고 나의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 몹시
필요하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집중할 것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집중이 우리에게 피로를 주기 때문에, 게다가 그런 불안과 걱정의 수준이 높은 일반인들을 대응해야 하는 현장의 일선 의료 전문가나 아니면 관련된 이 팀은 상당히 더욱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이야 뭐 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아시지만 이번 코로나19가 코로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사스라든지 하나의 이 집안에서 패밀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새로운, 매일매일 알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신종 감염병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내리는 의사결정, 그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굉장히 루틴한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내리는 의료 전문가로서 혹은 현장의 역학조사관으로서 내리게 되는 나의 의사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우리들은 무증상 감염을 둘러싸고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꼭 그렇지만은 않은 다른 이제 사실이나 정보나 우리가 복잡하게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서 점점점 현장에서든 아니면 전문가든지 당국이든지 언론이든지 누구랄 것 없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그 뒤를 따르게 될 것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이제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만나는 이제 확진자, 접촉자, 그리고 사망자, 중증 환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 영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태가 장기화되고 어느덧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너무나 정신심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부정적 생애 사건과 관련된 경험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장은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실직이 된다든지 이 무급 휴가가 길어진다든지 여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고스란히 그 문제를 맞이해야 되는 현장 대응에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에게는 준비를 더욱더 해도 더욱더 할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일 수 있고, 이 모두가 말하자면 집단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높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더 논의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의료 전문가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일 텐데 지금 아직 우리가 규모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감염병 상황 장기화가 초래하는 정신적인 그 질병의 어떤 발생 가능성 혹은 발생의 심각성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마도 일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초벌 자료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채 지금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위험이 우리를 찾아올지를 혹은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우리를 깜짝 놀래킬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 모든 것이 말씀드리자면 거대한 스트레스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에서 왜 현장 대응 팀에 주목해야 되는가. 저희 이 방송을 아마도 보고 계실 여러 청중들께서 같은 분야에 계신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미 그 수많은 문헌에서 건강재난 상황에서 역학이든 치료든 이동이든 아니면 기타 대응 업무 기록을 DB를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분들이든 간에 이런 그 신종 감염병 상황, 그걸 초기에는 아웃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은 팬데믹인데 사스 때도 그랬고 이전에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 이런 대유행 혹은 아주 장기적인 아웃브레이크 상황에서 이볼라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원래는 전문가인데 알고 보면 이분들이 가장 오랜 동안 취약한 집단이 된다는, 고위험 취약층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사실 저희가 그 코로나19 처음에 이걸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다는 거를 전 지금부터라도 다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고 전문가 의료인이라고 해서 무슨 영웅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 전문가나 현장 대응팀이 사실 이런 건강 재난에서는 아주 가장 오랜 동안 문제를 안고 있는 고위험 취약계층이다라는 얘기를 아직 우리가 100일이 아직 안 된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정식적으로 근거를 갖추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도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야만 더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나누어서, 앞에서 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여러 저와 같은 공중보건학 분야에서는 현장 대응팀이 신종 감염병일 때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휴식 시간이 체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최근에 제 동료들한테도 듣고 해외에서. 왜 그러냐면 그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장기적으로 볼 때 환자 수는 뭐 저희 2월 29일 날 800명이 넘어갔던 시점에 비하면 8명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과연 그 사이에 이만큼 환자가 줄 때까지 전격적으로 기여했던 의료인들의 휴식 시간은 그만큼의 크기로 보장이 됐느냐라고 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개인 보호구 문제 이런 것들 다 뭐 열거하면 어쨌건 저의 요점은 현장 대응팀이 이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강재난 상황에서 고위험층 혹은 취약층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그 소통과 그리고 의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2020년 4월까지의 문헌들 몇 개를 추려서 제가 이제 여기다 저자 이름을 미처 다 적지 못했었지만 그 문헌들은 제목을 멘탈 헬스가 아니라 멘탈 디제스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신종감염병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불러일으킨 이 정서심리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몇 가지 요인들을 열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신종이라는 것 그래서 사스코브2라고 하는 새로움 자체가 주는 이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주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에 있긴 했었지만 우리도 마스크 대란을 겪었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충분치 못한 개인보호구의 지급으로 인한 의료인들의 불편을 넘어선 고통이 있었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을 의료인들이 설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받아들인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같은 수준에서 하지 않도록 줄여주는 대책과 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이 증빙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빚어지는 물리적 피로나 물리적인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은 그것이 그대로 심리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의 측면에서는 후진성이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난 극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자꾸 거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지금 해외 문헌에서 지적되고 있는 새로운 문제 중에 하나는 뭐 메르스 때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지만 환자를 돌보시거나 아니면 바로 요번에 그 부산 128번, 129번의 사례처럼 어떤 의료인이 이제 감염이 되고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감염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역 그 3차 전파를 하거나 했을 때 받게 될 부담과 죄책감의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이 지난번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게 있었고 그래서 확진자별로 동선 공개도 훨씬 더 강도 높게 하고 있고 손목 밴드도 뭐 일부 경우에 하나지만 시작이 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어쩌면 이런 윤리적이고 그리고 심적인 책임과 부담이 의료인들에게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아직 다만 그럴 것이다인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땅한 저희의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빨리 이런 부분 이미 시작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은 빠르게 우리들 안에서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들이 공유되거나 아니면 공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왜냐하면 저의 경우는 임상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사실은 길게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소재의 명지병원에서 협력 연구를 진행을 했고 2회를 실시했고 2월 6일부터 12일까지 2차 조사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1차와 2차의 결정적 차이는 그 중간에 신천지 사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의 예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소진도 물었었고 어떤 근무의 위험에 대해서도 물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명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자 치료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조사했었던 것은 이런 힘든 와중에 여러분들을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보건직으로서 행정직으로서 계속 일하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 질문을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동료에게 전하는 한마디도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요번에 덕분에 챌린지 같은 걸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의 한마디가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도 400명이 넘었고요. 2차 때는 500명이 넘어서 전체 1,300여 명 정도의 의료 그 전체 병원 종사자들 중에서는 40%대의 응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참여를 보통 저희가 병원에서 조사를 하면 20%대 정도로밖에는 최선을 다해도 20% 수준의 응답인 것을 감안하면 위기 상황에서 이런 그 아주 눈부시고 또 고마운 수고율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릴 것은 우선은 일상의 변화인데요. 이 질문은 제가 일반 국민에게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해왔고 이때 2번에 걸쳐서 의료인에게도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인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비의료 전문직이라고 할지라도 병원의 직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의 일상이 깨지고 정지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걸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들이 그 가장 일상의 변화가 컸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와 2차 사이에 신천지 사태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엄청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예전 일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 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면서 일상이 정지됐다 방향으로 변동된 것을. 이 의미는 실제 업무량은 늘었는데 제가 원래 익숙하게 해왔던 일이 아닌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정지라는 게 일을 안 했다 뜻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에 적응을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상황에 더 빠르게 적응해서 전문가로서 혹은 병원의 직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버든이, 즉 부담이 일반인들보다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감정 경험도 중요한데요. 저는 처음에 의료인들께서는 일반인들께서 예를 들면 뉴스에서 신종 코로나가 그 당시에는 우한 폐렴으로 초기에 이야기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신종 코로나라고 감염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19가 됐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깜짝 놀라거나 불안을 느껴도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병원 직원들은 아무 느낌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일반 국민들에게 주었던 선택지에다가 아무 감정을 느끼지 않음이라고 하는 문항을 하나 추가했던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거기서 나타났는데 1차 때, 즉 당시의 확진자 숫자가 그러니까 두 자릿수였고 확진자의 증가의 규모는 한 자리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신천지 사태가 지나고 나니까 병원 직원들께서 아무 감정을 안 느낀다의 그 응답이 4.9%로 급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료인이라고 해서 뭐 모든 걸 알고 있고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일상의 전과 같이 루틴으로 금방 적응을 하거나 우리의 정서와 심리가 아무렇지도 않거나 아무 감정을 안 느끼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여기에다 조금 더 추가를 드리면 사실상 보면 이제 중증 환자도 받으시고 사망자도 맞이하시게 되는 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치료 과정에서 그리고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지 못했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주는 엄청난 감정의 이 영향이나 그것의 지속에 대해서 역시 좀 더 충분히 다루어지고 언론이든 아니면 여타의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더 많이 길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그 다음에부터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 인식의 경우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동안 당연 예상하시겠지만 내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 흥미로운 것은 그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제 소위 경력이 높으신 테뉴어가 오래 쌓여 있는 분들에 비해서 근무 경력이 낮거나 짧은 분들은 어떨까였는데 예상대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내가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됐을 때 사태가 심각할 거라고 하는 인식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경력이 긴 사람들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병원 직원이고 뭐 유사한 의료 전문직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똑같은 시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훨씬 큰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이 학습됐거나 아니면 적응된 상태에서 위험 인식을 하고
하루를 보내는 병원 직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아까 심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심리 지원 내용이나 아니면 소통 콘텐츠를 마련할 때에도 조금 더 맞추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기에 메르스 당시에 그 당시에 병원에서 일을 해봤던 분들은 아무래도 한 번의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위험의식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것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평균값 기준으로 한 거고. 낙인에 대해서도 역시 앞에서 심 선생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좀 의미 있게 보는 거는요. 1차 때는 메르스 당시에 저희가 조사했던 것보다 다 낮아요. 그런데 2차가 되니까, 즉 신천지 사태를 겪고 나니까 병원 직원들의 이 모든 문항이 다시 메르스 때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밖에서는 메르스 때에 비해서 이제 병원 감염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거고 대유행인 거고, 그래서 왠지 병원 직원분들의 이 스트레스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타 생각들이 그때와 양상이 다를 거라고 보시는데,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의 해석이 나중에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좀 여쭙고 싶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우리가 이런 의료인들, 병원 직원들의 어떤 정서 심리적인 지지와 지원 방안을 만약에 만들어 놓고 그걸 그 사이에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뭐랄까요, 훈련하듯이 이렇게 좀 해놓고 한 거를, 그때의 노하우들이 분명히 많은 곳에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가동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차든 4차든 조사가 추가로 된다면 이게 좀 낮아져야 우리가 뭔가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번 보시면 전부 다 키높이가 1차 때, 그러니까 환자 수가 적고 이 당시에 명주병원이 환자가 아마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망자도 나오셨고요. 그러니까 긴급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걸어서 들어왔다가 아주 상태가 좋으신 분도 계셨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급변하는 상황들, 그리고 굉장히 의료인들의 그 안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엄청난 의료인에 대한 호소가 있고, 이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이 마음과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르스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도 똑같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내 직업이 위험하다는 생각도 보시면 키높이가 다 유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려가 저는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려로 넘어가 보시면 무엇을 우려하고 얼마나 우려하는가인데, 의료인들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은 우리 병원에 들어온 환자에 대한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한다의 응답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크게 낮습니다. 반면에 병원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와 걱정, 아주 중요하게도 기껏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그리고 물론 메르스 때보다 이런저런 제도 개선은 있었지만 우리가 이번에 투자하고 이 투입한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그 밖에 계산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보상으로 돌아오기보다는 되레 사후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표현하기에 따라서 방어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예전에 트라우마나 어떤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냥 우리 환자들을 맡겨주시고 의료인과 그다음에 병원의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료할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병원 안에서의 감염 확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뒷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이분들이 무슨 병원 경영자나 병원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트레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느는데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의사에게 있어서 1차에 비해 2차로 넘어오면서 스트레스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을 했고 분석을 해보니까 나로 하여금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는 나의 직업이 갖고 있는 소명의식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 근무 환경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일하게 되려면, 그걸 동기부여를 하려면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안전이란 물론 물리적인 안전도 있겠지만 심적인 안정도 같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과 비슷하게 같은 질문을 저희가 일하게 하는 동기로 하지 않고 버티는 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가족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일반인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게 있었다는 거고요. 번아웃 무감각은 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넘어가도
될 것 같는데 이 간호직이 이제 번아웃도 그렇고 소진도 전체적으로 높게 나온 부분은 아마 토론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주실 것 같고 기존의 문헌과 다름이 없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은 저는 이건 예외,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랑 좀 달랐는데 행정직 분들이 추가 근무 시간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발열을 일일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앞에서 그 입구 관리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근데 이 병원에서 이제 좋았던 건 경영진께서 이 결과를 보시고 바로 자동 발열 그 기계를 구입하신다든지, 즉 경영자와 그 병원의 구성원이 한 팀을 이루면서 문제를 해결하여 초과 근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이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원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했고 기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초과 근무한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다행히도 매우 부당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조건이 갖추어준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 쪽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의 차원이든 국가나 지자체의 차원이 중앙이든 지방의 차원이든 간에 근무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이 충분히 공정하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정보의 경우는 의사직이 이제 의협신문을 비롯한 이런 전문 분야 뉴스를 좀 이용한다가 좀 높게 나왔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근데 주변에서의 이 듣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전부 다 정보를 내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듣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의 걱정과 우려와 나를 기피하거나 내 직업을 위험한 직업으로 느끼게 하는 배제나 아니면 낙인이 있다면 이것이 의료인들과 병원 직원들의 정서 심리에 영향이 있다라고 엿볼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동료에게 한마디 한 거였는데 처음에 봤을 땐 저도 모르게 좀 뭉클하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서로 힘내고 이제 지나가리라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잘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정리 발언은 저는 이제 의료인들께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의료기관이 몰입해주는 것에 사회가 응원을 보내고 이런 어떤 이 감사를 표시하는 건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천사나 아니면 전사의 이미지로 의료인들의 이 일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가두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후진적인 것의 후진성의 증거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 안전 그리고 안녕감의 세 가지 영역을 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라고 하는 근거에 기반해서 이미 얼마 전부터 2차 대유행 혹은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문제가 올 거라는 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100일이나 지난 게 아니라 100일밖에 안 된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부터 조사와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어떤 노력들이 공동으로 근거 기반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서 해외 학자들도 한국의 이 대응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의료인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응이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아주 선진적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이대로 우리가 그냥 가면 의외로 이거는 다크사이드나 아니면 뭐 섀도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쪽에 될 것인지를 오늘 같은 자리에서 차이가 날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저는 의료 현장에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한번 마무리 발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어져서 조사와 그리고 분석 그것에 기반한 이 개선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